이제는 정말 소통을 할 수 있겠구나. 우리 청년들이 왜 부정적이냐. 또 하나의 경쟁이 부과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두려움. 그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를 같이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청년들이 바라는 통일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돼야 돼요. 기성세대, 저도 기성세대가 됐어요. 어느샌가. 그래서 청춘한테 이렇게 합니다. 야, 너는 꿈도 없고 꿈도 없고 남 탓만 하고 자기밖에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이걸 정확히 북한으로 번역을 해보세요. 왜 맨날 북한 탓만 하고 통일은 꿈도 꾸지 않고 민족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하니. 그래서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를 보니까 너무 답답해요. 우린 한민족이고 우린 하나가 돼야 되는데 너네들이 그걸 왜 몰라. 젊은 세대들은요, 여러분 노력에 대한 보상을 엄청 중시합니다. 노력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젊은 사람만큼 민감한 사람이 없어요. 젊은 분들이 가장 중시 여기는 건 첫 번째, 공정한 기회예요. 두 번째, 그리고 그 결과에는 기꺼이 승복합니다. 그리고 그 보상을 굉장히 중시해요. 그게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정의예요. 북한을 바라보는 인식이 달라졌다는 거죠. 특히 젊은 친구들한테는 북한은 다른 나라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공정의 가치를 제대로 북한과의 관계를 젊은 친구는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젊은 친구에게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통일의 당위를 얘기한다고요? 먹히지 않는 얘기를 하죠. 그거는 부모가 애한테 잔소리로 공부하라는 얘기 막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공부하라는 얘기가 나쁜 건가요? 먹히지가 않는 얘기죠. 그래서 분담 비용을 얘기하지 않고 통일 비용만 얘기한다는 건 굉장한 잘못이에요. 청춘들이 분담 비용의 절대 책임자예요. 여러분은 분담 비용을 엄청 치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대로 간다면 앞으로 더 많은 분담 비용을 치러야 될 분들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전화를 해보겠습니다. 젊은이들에게 통일은 필요가 없는가? 아니요. 역설적으로요. 진짜 젊은 분들에게 통일이 필요합니다. 진짜 더 젊은 분들에게 통일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를 하나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의 경제정책을 제이노믹스라고 그러는데 제이노믹스를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아직까지. 얼마나 답답합니까? 제가 해야죠. 제 할 일이 뭐 다른 게 있겠어요. 문재인의 제의가 뭐예요? 최진계 제의가 낫지 차라리. 아니 우리 어렸을 때 다 이선희의 제의하면 다였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문재인 씨가 뭐라고 얘기하든 저 문재인 씨 경제정책이 성공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문재인 씨가 뭐라고 얘기하든 문재인 씨의 경제정책의 방향은 어떻게 될 거냐는 건 우리가 확실히 가자라는 거예요. 그거는 100% 그렇게 가요. 그렇게 될지 안 돼, 100% 그렇게 가고 그걸로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그건 뒤에 말씀드릴게요. 이번 주에 제가 다뤄드릴 내용은 바로 종전입니다. 종전선언, 남북경협, 통일, 경제통합, 그리고 뭐 남북경협주, 통일주 이런 다양한 현안들이 투자자들 속에서, 가게들 속에서, 기업들 속에서 굉장히 지금 분주하게 이 주제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종전 어떤 의미가 있고 특히 우리 경제적으로 앞으로 미래 한반도의 모습은 어떻게 되고 어떤 분야에 또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굉장히 역사적인 일입니다. 사실 역사적인 일, 특히 이제 역사적인 일 중에서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 그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보통 블랙 스완이 나타났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보통 이 스완, 거위는 뭐를 뜻해요? 거위가 아니라 백조죠. 백조는 뭐를 뜻해요? 백조는 흰색이죠. 그래서 보통 화이트 스완인데 화이트라는 표현을 쓸 필요가 없죠. 왜? 스완은 다 하얘니까. 근데 블랙 스완이 나타났어요. 블랙 스완은 이례적인 일이에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했죠. 2016년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브렉시트가 발생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고 2017년에 경험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도 우리가 그 박근혜 대통령을 선출할 당시에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진 겁니다. 또 정말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불과 올해 초까지만 해도 전쟁 내는 거 아니야 하면서 우리 굉장히 위협을 갖고 뭐 주가도 폭락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4월 27일 날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엄청난
세계적인 블랙 스완이 나타났습니다. 블랙 스완이 나타나서 남북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문을 읽었습니다. 이 내용은 말 그대로 지금까지의 경제 구조와 앞으로의 경제 구조가 달라지는 양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나 주식 투자 영역에서 이미 그런 방향으로 옮겨져 가고 있는 모습도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기자가, 전자신문에 있는 한 기자가 전화가 왔어요. 남북 경협 그리고 종전 이런 역사적인 일로 인해서 앞으로 이 한반도에는 어떠한 미래가 전망이 될까요? 라는 것을 이제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렇게 우리 스팀 모델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표현인데 STEEP 해서 스팀 모델이라고 합니다. 한번 그 관점에서 몇 가지를 살펴보면 사회적인 관점에서는 그동안에는 남과 북이 따로 살다가 이제 어떤 면에서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갈등이 없었는데 오히려 갈등이 시작될 수가 있어요. 우리 굳이 남과 북의 갈등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빈부 간의 갈등, 얼마나 노조와 사측과의 갈등, 갑과 을의 갈등,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있어요. 이미 그런 갈등들이 있는 우리 사회 속에 살고 있는데 남과 북이 만나면 갈등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갈등들을 어떻게 조율해 나갈까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모아질 것이다 라는 그런 대표적인 변화가 있고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남북 경협이 활발해질 것이다. 지금은 남북 경협에 머무르지 말고 그곳에 나아가서 경제 통합을 하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 통합에 여러 가지 영역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그 무역 전쟁에서 이미 다뤘죠. 경제 통합에 여러 단계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낮은 단계가 FTA라고 말씀드렸죠. 가장 높은 단계가 EU 같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경제 통합을 해나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한국과 북한 간에 지금은 수출입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냥 교류하는 거예요. 국내에서 거래하듯이. 그런 경제 통합을 이루자 하는 얘기도 나오는데 아직은 너무 이르다. 남북 경협을 잘 해보자 하는 이야기를 집중하고 있고요. 이게 좀 더 나아가서 경제 통합 그리고 정치적인 통합, 경제적인 통합 플러스 정치적인 통합이 되면 뭐가 돼요? 그게 바로 통일입니다. 통일까지 가게 되면 더 많은 그 한반도의 미래 전망이 더 예견될 수 있겠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경제적인 통합 혹은 남북 경협 관계에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익이 나올 수 있다. 인프라 개발 그리고 북한과 한국을 잇는 TKR 한반도 횡단 열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TKR 그리고 기존에 있는 시베리아 횡단 열차와 남과 북을 잇는 TKR이 연결되면서 이제 물류가 어떻게 돼요? 유럽에 수출할 때 해운 물류를 이용할 필요가 없어요. 상당 부분의 화물을 그냥 열차를 이용해서 육상 물류로 운송할 수 있습니다. 물류 비용이 엄청나게 절감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중소기업들의 수출 경쟁력도 훨씬 좋아집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기서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 볼 바 중에 하나는 그렇다면 북한이 어떻게 개방할까입니다. 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경할몬 여러분,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종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뤘죠. 종전 선언과 그리고 그 밖에 경제적인 어떤 여러 가지 효용 그리고 투자 종목, 남북 경협주 이런 이야기까지 다 전개해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좀 더 여러 남북 경협에 관한 내용 중에서 개성공단에 더 집중해서 이야기를 좀 전개해 볼까 합니다. 자, 개성공단의 모습 하면 저는 사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CU 편의점입니다. 국내 편의점 업계에서 유일하게 북한에 진출한 편의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미 CU 편의점이 개성공단의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이미 입주가 돼 있었죠. 그런데 개성공단 중단을 결정하면서 역시 울며 겨자 먹기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종전선언과 또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신경제지도 이런 것들이 종전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공개되면서 이 편의점 업계에서는 굉장한 희망과 그것을 통한 어떤 또 다른 기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엿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이게 이제 남북 경협이 더 활발히 이루어지고 관광 산업이 더 확대되는 과정에서 북한 여러 지역에 새로운 입점들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많이 갖고 열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은행입니다. 보시는 이 개성공단 지점 우리은행은 2004년에 개점한 은행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한 개성공단 입점 은행이고요. 어쨌든 종전의 의미 그리고 한반도의 미래를 어떻게 그려야 될지 그것에 따른 우리 경제적인 효용 그런 것들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고 투자적인 관점에서도 어떤 방향성을 가져나갈지 하는 그런 고민이 본 강연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되었기를 바라면서 이만 이번 주 경제 읽고 있는 남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은요 대충 통일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한 53%, 그 다음에 통일은 별로 필요하지 않다 하는 분들이 22%예요. 그러니까 통일이 뭐 안 해도 된다. 우리끼리 그냥 살자. 뭐 속된 말로 그 못 사는 사람들 우리가 끌어안아 가지고 그거 그냥 돈 대주고 뭐 보장비 복지비 나가고 혼란스럽고 지금 여기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조선족 뭐 그다음에 뭐 이주 외국인 뭐 이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도 지금 골치 아프고 보기 싫은데 뭐 그 뭐 못 사는 사람들까지 우리가 끌어안아야 되느냐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생각보다. 과거에 비해서 통일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뭐 통일이 별로 필요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통일을 하더라도 그건 국가의 이익이지 나의 이익은 아니다. 이거 되게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이익은 나에게는 크게 이익은 안 된다. 그러나 국가 차원에서는 이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53%고요. 나한테는 국가한테는 이익이 되지만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내 개인적으로도 이익이 된다 하는 분들이 의외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에게도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통일이나 아니면 경제협력 같은 것들이 활성화돼요. 그래서 실제로 경협을 통해서 북한과 교류하는 걸 통해서 이익이 되고 북한에도 이익이 되고 우리나라에도 이익이 돼서 계속해서 이 뭐 이렇게 협력 사업 같은 걸 지속적으로 해야 이게 통일에 대한 기반이 조성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북한 경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사회주의 경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한번 살펴봐야 되거든요. 북한 경제 이해를 위한 기초로 먼저 사회주의 경제라고 하는 것이 자본주의 경제 이론과 어떻게 다른가 이걸 좀 잠깐 보겠습니다. 그리고 소련식 사회주의, 이게 북한 사회주의가요. 북한 경제 체제가 소련 체제를 그대로 이식한 거예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소련식, 지금은 이제 망했죠. 망했지만 소련이 초기에 어떻게 사회를 세팅했는가 이걸 잠깐 보고요. 그 다음에 북한식 사회주의를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식 사회주의가 이제 큰 테마가 있느냐. 첫 번째는 자리적 민족 경제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다 해서 생산을 외세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제를 외세에 의존하지 않겠다 이런 겁니다. 흔히들 자립적 민족 경제론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니네들끼리만 요 안에서만 생산해가지고 뭐 먹고 살고 이렇게 하는 건 자급자족 아니냐? 자급자족이 아닙니다. 세계 경제는 자급자족 할 수 없어요. 이게 우리가 보통 자급자족을 아우타르키라고 하는데 아우타르키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바를 이게 우리가 해서 외세에 아주 치명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방식으로 외세 의존적 경제를 안 하겠다는 얘기지 무조건 우리끼리만 생산한다 그건 아니에요. 두 번째는 경제국방병신 노선인데 이건 본격화된 게 60년대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현지 지도하고 혁명적 국무준 노선이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본주의 경제는요. 내가 일을 안 하면 굶어 죽습니다. 에? 그리고 내가 활동을 해서 내가 열심히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럼 바로 노숙자 돼요. 그런데 사회주의는 그런 거 없어요. 이윤 동기가 없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굶어 죽을 수도 있고 잘 살 수도 있고 이런 게 자본주의 아니에요? 거기서 빈익빈 부익부 또 능력에 대한 차별이 분명히 존재하죠. 그런데 사회주의는 그게 없어요. 사회주의는 이론적으로 너는 국가가 지령에 따라서 여기 가서 얼만큼 일해라 이렇게 하면 열심히 일을 안 하든 어쨌든 국가가 기본적인 생존을 보장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열심히 일하고 싶겠어요? 안 하죠. 열심히 일을 안 하죠. 그럼 그 사람들 열심히 일하게끔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더 줘요? 그건 자본주의라니까요. 돈을 더 주고 가화폐 만들어서 쿠폰 같은 거 만들어서 이렇게 더 열심히 해? 이렇게 자극하다 숙청됐어요. 전부 다. 북한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숙청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결국 이 사람들을 열심히 해서 일하게 해서 생산성을 높이려면 뭐가 필요해요? 종교가 필요합니다. 근데 사회주의는 종교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령이 나서는 거예요. 수령하면 여러분들이 북한에만 있는 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령이 없는 사회주의 국가가 있나? 스탈린이 수령이었고 마오쩌둥이 수령입니다. 유고슬라비아 티토도 수령이에요. 다 사회주의 국가는 이렇게 상징적인 권위를 가진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그걸 따르면서 거기에 따라서 생산력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켜요. 그래서 수령이 현지 지도를 합니다. 나가서 직접 가가지고 뭐 생산 현장에 가서 이렇게 열심히 해라. 뭐 이렇게 하면 와 하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이윤 동기를 대체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혁명적 군중 노선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북치고 장구치고 선전성동대 가가지고 출근하는 데 가가지고 막 노래 부르고 그러단 말이에요. 공장 앞에서. 이게 뭐예요? 결국 노동을 그러니까 경쟁적으로 증산운동하거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북한은요, 이 노동당 조직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적인 조직이 조직지도부하고 선전선동부예요. 선전이 그만큼 중요해요. 사람들을 의식을 고양시키고 그리고 집단적으로 이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건. 그래서 이걸 포괄적으로 우리는 혁명적 군중 노선이라고 해요. 혁명적 군중 노선의 대표적인 게 천리마 운동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리마 운동 이런 게 전부 다 그 안에 범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령을 신격화하고 그다음에 집단적 증산 운동이나 뭐 노력 경쟁 운동 이런 거 하는 게 전부 다 사회주의 국가의 공통적인 거예요. 북한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북한식 사회주의의 특징으로 본다라는 거죠. 1950년 6월 25일에 시작돼서 1953년 7월 27일에 정전협정으로 중단된 전쟁이 바로 한국전쟁이고요. 어떻게 보면 한국 역사에서 가장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제목을 끝나야 할 전쟁이라고 쓴 거는요, 사실은 1953년 7월 27일에 정전협정으로 남북 간에 또 유엔군과 중국군 간에 여러 가지 갈등과 충돌은 멈췄지만 사실은 그건 멈춘 상태고 아직까지도 전쟁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부제로 끝나야 할 전쟁이라고 달았습니다. 이 한국전쟁은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전쟁인 만큼 지금까지 많은 전쟁 관련 연구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우리 국내에서도 진행이 됐지만 해외 학자들도 한국전쟁에 대한 많은 연구들을 진행을 했고요. 어떻게 보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학계에서 학술적으로 아주 알려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브루스 커밍스라고 하는 시카고 대학 교수가 쓴 한국전쟁의 기원이라는 책입니다. 또 그 책을 비롯해서 많은 한국전쟁에 대한 연구들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연구들이 과연 이 한국전쟁이라는 전쟁으로부터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 이 현재적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부분에는 좀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연구들이 전쟁 과정보다는요, 전쟁의 기원에 더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총을 쐈느냐, 전쟁은 어떻게 시작됐느냐 라는 데에는 많은 관심이 있지만 실제 이 전쟁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됐고 또 전쟁이 중단된 이후에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어떤 형태로 지금 한반도의 안보가 유지되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시각으로부터의 접근이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전쟁이 왜 발발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얘기를 좀 해보긴 해봐야 됩니다. 이것도 단순하게 누가 먼저 총을 쐈느냐라는 부분만 가지고는 얘기가 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구소련이라고 하는 소비에트가 망한 다음에 구소련 문서들이 다 공개가 됐어요. 근데 이 공개되는 과정에서 북한이 사전에 계획적으로 이걸 준비해서 당시 소련의 지도자였던 스탈린의 허가를 받아서 전쟁을 일으켰다는 그런 관련 문서들이 다 공개가 됐기 때문에 사실 왜 발발했는가라는 문제는 더 이상 이제 논란이 될, 또 누가 먼저 전쟁을 시작했느냐라는 거는 논란이 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발발했는가라는 문제를 저희가 파악을 한다면 전쟁이
어떻게 하면 발발하지 않을 수 있는가도 저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그런 이 질문이 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누가 승리한 전쟁인가? 이것도 저희가 좀 따져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한국전쟁에 참전한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이 돼서 남한과 북한 간의 전쟁이었지만 전쟁이 시작한 직후에 미국이 유엔에다가 결의안을 올렸고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의해서 유엔군이 참전을 하면서 유엔군의 깃발 아래 세계 16개국들이 남한을 돕기 위해서 군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일단 16개국이 참전을 한 데다가 나중에 이제 중국이 북한을 돕기 위해서 참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제적인 전쟁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전쟁에 대해서 누구도 패배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자체가 어느 일방의 승리로 끝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누구가 승리한 전쟁인가? 모두 승리한 전쟁인가? 사실은 전쟁이라는 거는 모두 승리한 전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전쟁은 왜 3년간 계속되었는가? 이 전쟁이라는 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50년부터 53년까지 진행이 됐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처음에 북한이 남침을 해서 유엔군이 개입을 했지만 북한이 내려와서 낙동강에서 전선이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 유엔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하면서 38선을 넘어갔고 그다음 북한으로 올라갔다가 중국군이 참전해서 다시 일사후퇴로 내려오는 이 과정이 저희가 대부분 알고 있는 한국전쟁의 이 전개 과정인데 사실은 그거는 1년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일어난 그런 어떤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2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요. 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그러면 이 전쟁은 끝난 것인가? 끝나지 않았다면 지금 어떤 상태로 있는가라는 것도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네 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탈린하고 했었던 대화록인데요. 사실 이 대화록이 나오기 이전까지는요. 누가 먼저 전쟁을 시작했는가에 대한 게 굉장히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뭐 이게 당연히 북한이 남침에 의해서 일어났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지만 또 일부 학자들은 북한이 그냥 남침한 게 아니고 혹시 미국이 당시 아시아에서 세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북한의 남침을 유도한 게 아니냐 이런 어떤 이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었고요. 아주 극소수지만 어떤 학자들은 남한이 먼저 북한을 침략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서가 나오면서 더 이상 이제 그런 얘기는 되지 않았지만 이 공개된 대화록을 보면 당시 상황이 굉장히 집약적으로 잘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록들에 의하면 원래 북한의 계획은 서울을 점령하고 한 3일 만에 전쟁을 끝내는 것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제대로 되지 않고 실패를 했는데 그 문제는 제가 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부분입니다. 이때 같이 간 게 이제 박헌영이라고 하는 남조선 노동당 쪽의 핵심 리더였던 사람이 김일성하고 같이 갑니다. 그 당시에 부수삼경 외무상이었는데요. 이 사람의 얘기가 남쪽에 공산주의자들이 20만 명 정도가 있다. 그 38선만 열리면 언제든지 폭동이 일어날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전쟁만 시작되면 그 자체로서 망할 수가 있다.